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공제 모집 자격 과정 핵심 요약 강의를 맡은 광주보건대학교의 임동섭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제 모집 자격 과정에 대한 핵심 요약에 대한 내용을 들으심으로써 여러분들 보다 더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새마을금고 공제의 이해라는 부분인데요. 이 장에서는 공제사업의 주체와 대리취급 그리고 공제상품의 분류 이러한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먼저 공제사업의 주체와 대리취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의라고 할 때요. 공제에서 공은 한 가지 공자를 쓰고 있고요. 제자는 건널제 또는 구할제 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고비를 함께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공제는 특히 우리 새마을금고 공제는요. 다수의 회원 또는 고객들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될 경제적 자금 수요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견되는 사고 발생 전에 일정한 부담금을 객출하여 공동의 준비 재산을 조성하고 구성원 중에서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인 급부를 행하는 협동조합 보험제도로서 그 보험 상품명을 이러이러한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제 상품은 일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제사업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대리취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공제사업의 주체, 즉 공제사업을 누가 운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의 주체는 공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공제사업자이죠. 이러한 공제사업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의 대상, 그래서 공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공제계약자는 금고, 그리고 금고의 회원, 그리고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공제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제사업을 실제로는 공제사업자인 금고 또는 중앙회가 하게 됩니다만 이러한 중앙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은 중앙회 자체가 공제자, 즉 민간보험사로 얘기하면 보험사업자, 즉 공제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고, 금고의 회원, 그리고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금고를 대리점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제사업을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고는 중앙회와 공제업무 대리취급을 약정함으로써 중앙회와 회원 등 공제사업을 이용하려는 대상과의 공제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자로서 그리고 금고의 회원,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는 사업 대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가운데서 금고가 대리취급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리취급 대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중앙회와 대리취급 약정을 맺은 금고는 사업을 이용하는 자, 즉 회원을 대상으로 중앙회 공제 업무에 대리취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취급 금고는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회가 처리하여야 할 공제 업무의 일부를 대리하여 취급하게 하는 새마을금고를 대리취급금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리취급 계약의 성격, 매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문구 하나하나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대리취급 계약은 민법상의 위임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민법상의 대리 또는 민법상의 위임 계약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민법 대신에 상법으로 살짝 바꿔놓는다든지 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로서 위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리 취급 계약이고요. 그래서 중앙회의 요청이 있을 때 위임 사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고 위임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중앙회에 인도해야 하도록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 취급 업무의 계약 절차는요, 공제 업무 대리 취급 약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나면 거기에 중앙회가 다시 서명을 하고요. 대리 취급 약정서 한 부를 금고에 송부함으로써 대리 취급 업무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보기문항이 구성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공제사업의 대상은 공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공제계약자를 말하는데 금고의 회원,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금고는 제외된다라는 문구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틀렸죠. 여기에서 공제사업의 대상은 공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공제계약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맞죠. 그런데 금고의 회원, 그리고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금고는 제외된다라고 하는데 금고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으로 바꾸어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제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공제 업무 대리 취급을 약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공제 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문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문장입니다. 다음, 공제사업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공제자가 되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회원, 새마을금고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마을금고를 대리점으로 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다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공제 대리 취급 약정을 맺은 새마을금고는 사업을 이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공제 업무에 대리 취급을 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와 공제 대리 취급 약정을 맺은 새마을금고가 별도의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통해서 공제 업무의 대리 취급을 담당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맞은 옳은 보기입니다. 다음, 대리 취급 계약은 상법상의 위임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새마을금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위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맞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상법상의 위임 계약이라고 한 부분이 바로 틀린 부분이죠. 민법상의 위임 계약이라고 바꿔서 쓴다면 옳은 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제사업의 주체와 대리 취급 이 부분을 보셨는데요. 교재의 맨 앞단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시기는 하지만 이 대리 취급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제상품의 분류라는 부분입니다. 공제상품의 분류,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죠. 그 기준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 종류별로 분류할 거냐, 또는 공제 사고에 따라서, 또는 가입 목적에 따라서, 피공제자의 수에 따라서, 공제 계약의 대상에 따라서, 배당 유무 또는 진단 유무, 조립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될 겁니다. 먼저 사업 종류별 분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공제는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쉽게 생명보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생명공제는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의 위험을 공제사고로 하여 일정한 공제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제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생명공제에서 보험사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피보험자의 목숨을, 피공제자의 목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죽었냐 살았냐, 즉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합니다. 그래서 공제기간이 장기간이고 보장성과 저축성이 크며 원칙적으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공제입니다. 대표적인 생명공제 상품으로는요, 생명공제, 연금공제, 그리고 저축성 상품, 이러한 종류가 모두 다 생명공제에 해당합니다. 다음 손해공제인데요. 이러한 손해공제는 위험 발생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주로 재물입니다. 그리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때 실제 입은 손해액을 평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제료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공제가 정액공제, 즉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공제라는 점과 다르게 손해공제는요, 지급하는 급부액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액공제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손해공제 종류로는요, 화재공제, 해상공제, 보증공제, 배상책임공제,
특정 공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제3공제인데요. 손해공제도 아니고 생명공제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공제다라는 의미에서 그레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3공제는 사람의 질병 그리고 상해 또는 간병에 관해서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보상을 약정하고 공제료를 받는 사업, 이것을 제3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3공제는요, 생명공제에서도 또는 손해공제에서도 모두 다 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겸업금지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해공제, 질병공제, 간병공제가 이러한 제3공제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 사고에 따라서 분류하는 내용인데요.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기도 합니다.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생존공제인데요. 어떨 때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같은가요? 맞습니다. 생존해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사망하면은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존해 있을 때 지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연금공제 또는 저축,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보험 형태로 판매되는 교육공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존공제는 피공제자가 만기일까지 생존했을 때 공제금이 지급되는 공제입니다. 생존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공제가 사망을 전제로 한다면 생존공제는 살아있음을 전제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사망하면은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존공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음은 생존공제가 있으면 사망공제도 있겠죠. 사망공제요. 이러한 사망공제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공제금이 지급되는 공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피공제자가 살아있다면 지급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생존공제, 사망공제 이것을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분류하기보다 사망공제 중에는 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생존해 있으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환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공제는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정기공제와 종신공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제는요,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정해진 기간만 공제금을,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신 종신공제는요,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요, 피공제자가 사망할 때까지 공제기간을 무한대로 확장해 놓은 겁니다. 언젠가는 사망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정하지 않고 피공제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종신공제입니다. 다음, 생존공제와 사망공제를 합해 놓으면 어떨까요?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생사혼합공제입니다. 그래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생존공제를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생사혼합공제입니다. 그래서 사망공제의 보장기능과 생존공제의 저축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축성 공제나 연금공제가 생사혼합공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입 목적 또는 세법에 따른 분류인데요. 보장성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장에다가 초점을 둔 공제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 연령에서 생존 시에 지급되는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공제입니다. 즉, 내가 납부한 공제료보다 환급받는 공제료가 더 작게 되는 그러한 공제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제의 본래 기능인 각종 위험 보장에다가 중점을 둔 공제로서 아주 적은 공제료로 공제 기간 동안에 사망이나 질병 그리고 각종 재해 시에 큰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성 공제는 순수 보장성 공제와 그냥 보장성 공제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순수 보장성 공제는 생존 시에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공제 상품을 말합니다.
반면에 일반 보장성 공제는 순수 보장성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 상품을 말하는데요. 일부 환급형이나 또는 만기 환급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저축성 공제입니다. 저축성 공제는 생존 시에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공제 상품을 말합니다. 즉, 내가 납입한 공제료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환급되는 공제료의 합계보다 훨씬 더 내가 납입한 공제료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공제 상품을 저축성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 기간 동안에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또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공제 상품입니다. 다음은 피공제자의 수에 따라서 피공제자가 특정 한 명이면 단생공제 또는 2명 이상이면 2연생, 3연생 또는 그보다 더 많으면 다연생 공제라고 부르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계약의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공제계약의 대상이 하나의 피공제자인 경우에는 개인공제라고 하고 있고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피공제자 집단 전체를 하나의 공제계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단체공제, 이렇게 개인공제와 단체공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2장 공제기초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실 내용은 새마을금고 공제 모집 자격 과정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빈도 그리고 가장 많은 문항들이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소에는 들어보시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수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실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거 해볼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2장의 공제 기초이론은 첫째, 생명공제 운영원칙, 그리고 공제 기초율과 공제료, 그리고 책임준비금과 해지환급금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명공제 운영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공제 운영원칙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이 큰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생명공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러한 이론 또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은 주사위에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각각 6분의 1이다. 왜 6분의 1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주사위는 가만히 보시면은요, 정육면체입니다. 사각형이 전체 6개 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면 6분의 1의 확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던지는 거에 따라서 6번을 던졌더니 2가 3번 또는 4가 3번 이렇게 횟수가 6분의 1에 어긋날 수 있지만 이러한 던지는 횟수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 일정 수 이상만큼 충분히 많이 늘리다 보면 6분의 1에 가까운 확률 수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 결과에 의해서 나온 통계적 결과로 각각 주사위에서 하나 또는 둘, 3, 1, 2, 3, 4가 각각 차지하는 그러한 확률은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실제치의 평균이 기대치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암에 걸리신 분들한테 왜 암이 걸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을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천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암에 걸리신 분의 통계치를 확인해 보면은요, 그 사람한테는 한 사람한테는 매우 우연한 정말 운이 없는 사건 또는 사고의 발생일지라도 그 관찰 횟수를 충분히 많이 늘려서 관찰을 하다 보면 일정한 법칙 또는 일정한 수치, 일정한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러한 내용 자체를 예를 들어서 30세인 남자가 사망할 확률은 0.15%입니다. 이에 대한 통계적 수치가 공제금 또는 공제료 계산의 밑바탕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 자체가 30세인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매우 낮죠.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는 30세에 사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우연한 얘기고 어쩌면 정말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관찰 횟수를 충분히 늘려서 우리나라 전체 30세 이상 인구 중에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0.15%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대수의 법칙이 있어야 이러한 대수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많은 다수의 공제 가입자를 확보한다면 일정한 통계 수치만큼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공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다음은 수지상등의 원칙인데요. 이 수지상등의 원칙은 관점을 공제사업자, 즉 민간보험회사로 설명하면 보험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된다라는 원칙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자세히는 순공제료 수입 총액과 그러니까 걷어들인 순공제료, 그러니 공제료의 총합과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나가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모두 다 같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제료를 P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공제 가입자 수를 N이라고 표현을 하면 공제료, 걷어들인 돈의 합계는 얼마냐라고 할 때 1인당 얼마씩 냈지? 그러면 몇 명이 냈지? 이걸 구하면 공제료 수입 총액을 구할 수 있죠.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계모임 같은 걸 하시나요? 예, 계모임을 하신다면 야, 우리 계모임을 하는데 1인당 얼마씩 낼 거지? 우리는 1인당 10만 원씩 낼 거야. 그러면 10만 원씩 내는데 우리 개원 모집 회원이 몇 명이지? 10명이야. 그러면 1인당 10만 원씩 10명이 모아지면 들어온 돈을 계산할 수 있죠? 10만 원 곱하기 10명, 그래서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우리 개원 중에서 가족분 중에 누가 사망한다면 50만 원씩 지급을 하자라고 회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분 중에 1년 동안 사망한 사람이 2건이 있어서 50만 원씩 2건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공제 사고 발생 건수는 2건, R이 되고요. 실제 지급한 금액, 5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간 돈의 합계는요. 한 번 나갈 때 얼마 나갔지라고 하는 게 공제금이고 몇 번 나갔지라고 하는 게 R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모임이 잘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의 상등, 이러한 균형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그 모임은 정말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공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료 수입과 그리고 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되는 공제금의 지출의 합계가 같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공제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NP는 RZ, 즉 N 곱하기 P는 R 곱하기 Z다라는 의미에서 NP는 RZ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NP는 RZ. 네, 한 번씩 시험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제사업자 입장에서는 NP는 RZ라고 할 건데요. 우리 같은 공제 계약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하고 내가 나중에 받는 돈하고 같아질 수 있을까? 특히 내가 낸 돈, 내가 공제 사업자에게 내는 돈을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즉 NP는 RZ에다가요. 약간의 수학적인 크게 수학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등장하는 건데요. 양변을 똑같이 n분의 1로 곱하게 되면 좌항에는요. P만 남게 되고 우항에는 n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z 이것만 남죠. 그래서 n분의 r 곱하기 z 이것만 남습니다. 즉 우리가 공제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공제료는 가입자 중에 사고 발생 건수, 즉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공제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공제료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공제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에다가 내가 받고 싶은 공제금, 그러니까 내가 암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암보험에 대한 보험금, 즉 공제금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이걸 곱하면 내가 공제사업자에게 납부할 공제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수지상등의 원칙과 비슷합니다만 관점에 따라서 소비자 관점이라는 차원에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것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보기이고요. 이러한 사고 발생 확률에 보험금을 곱해서 보험료, 공제료를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입니다. 이건 아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의 기초율과 공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제의 기초율, 즉 우리가 공제사업자에게 매달 납부하는 공제료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그동안에 공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공제를 가입하시기만 하셨다면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일 뿐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내는 공제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비율로 이 세 가지 비율을 계산한 내용으로 계산이 됩니다. 먼저 적용 위험률과 적용 이율과 적용 사업비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공제 기초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제료를 산출하는 거죠. 그렇다면 적용 위험률은 뭐냐 하는 건데요. 위험의 크기입니다. 사망 공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되지? 이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자야 라고 한다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험률이 크기 때문에 공제료를 더 받아야 될 겁니다. 대신 사무직은요.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고 출퇴근만 하시는 분이라면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의 크기가 낮겠죠. 위험의 크기가 낮다면 공제료도 역시 조금만 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하는 게 적용 위험률이고 두 번째는 적용 이율입니다.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때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나갈 것 같다고 해서 공제금이 나갈 것 같다고 해서 100억 원을 걷어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지상등의 원칙이 잘 지켜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1월 1일 날 100억 원을 걷어들였다가 1년간 공제금을 다 지급하고 났더니 통장에서 100억 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절대로 0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이에 이자가 붙어버렸습니다. 이자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100억 원 걷어들여서 100억 원이 지급이 됐지만 통장에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상등의 원칙이 지켜진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이자율만큼을 할인해 줘야만 합니다. 이게 보험료, 즉 공제료를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이율, 즉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다음 적용사업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공제사업을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또는 이러한 비율이 사업비가 경영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데요. 그건 충분히 예측은 하지만 정확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사업비의 비율을 적용사업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위험률, 적용이율, 적용사업비율 이 세 가지를 공제기초율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적용위험률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공제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예측해서 적용한 것, 이것을 적용위험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특정 시점에 사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해서 공제료 계산에 적용하는 위험률을 적용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이러한 적용사망률을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보면 다 동일하겠죠. 그렇지만 새마을금고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공제사업의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경험치와 리스크를 반영해서 자체적인 경험 위험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위험률은 주기적으로 적용 위험률을 각각 변경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망률 위험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용 이율입니다. 공제계약자로부터 받은 공제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또는 투자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길 거예요. 주식 투자도 하고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일정 비율만큼 수익이 생기고 또는 은행에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자도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자가 생기면 돈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남지 않도록 수지상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수익률 또는 운영 수익률
등에 따른 그만큼의 비율을 할인해 주어야 할 겁니다. 이것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제상품 판매 후에 예상했던 적용이율보다 공제료에 대한 실제 운영 수익률이 낮으면 공제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반대로 실제 운영 수익률이 높으면 공제자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적용 사업 비율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서는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그림, 이것은 외우신다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많게는 한 세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그냥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공제료는요. 영업공제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공제 소비자가 공제 사업자에게 내는 돈, 매달 내는 돈, 이것을 영업공제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새마을금고에 한 달에 10만 원씩 납입하는 공제 상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제 통장에서 10만 원씩 새마을금고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10만 원이 바로 영업공제료입니다. 이 영업공제료는 순공제료와 부가공제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순공제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쓰게 되는 돈이 순공제료입니다. 즉, 제가 사망하게 되거나 또는 제가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에 걸려서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쓰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그 재원, 이게 바로 위험공제료이고요.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또는 만기 시에 받으려고 저축해 놓는 공제료, 이것을 저축공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험공제료와 저축공제료를 합해서 순공제료라고 하지요. 그런데 순공제료와 부가공제료를 합치면 영업공제료가 되는데, 이 부가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적으로 더 덧붙인다라는 의미에서 부가공제료라고 하는데, 이 부가공제료는 공제사업자, 즉 민간보험회사 같으면 보험회사가 쓰는 돈입니다. 소비자에게 쓰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가공제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 또는 표는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셔서 시험 문제에서 꼭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적용사업비를 중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받는 공제료를 부가공제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가공제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계약비는 말 그대로 신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돈이죠. 그래서 실제 이 계약을 또는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을 모집했습니다라고 할 때 공제계약 수당, 수수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 또는 공제상품의 피공제자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건강진단 비용도 분명히 들겠죠. 이것도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계약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험 공제증권을 발행한다거나 또는 공제 영수증을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신계약비이고, 유지비는 계약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사업자를 유지하는 비용 어떤 게 있을까요? 공제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사무실 운영하는 데도 많은 비용들이 들 겁니다. 그래서 공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제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각종 재경비가 유지비에 해당합니다. 다음 수금비. 수금비는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수금하는데도 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금할 때 드는 비용을 수금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제 설계사분께서 실제 공제 모집인이 공제 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직접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동이체를 통해서 이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다 비용이 발생하죠. 수금 수당도 발생할 것이고요. 또 자동이체를 할 때도 역시 수수료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수금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요, 부가공제료에 이러한 항목은 신계약비야, 이러한 항목은 수금비야 하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보기 틀린 보기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공제 기초율의 세 가지는 적용 발생률, 적용 이율, 적용 사업 비율이다. 맞는 것 같은데 어딘가 틀린 게 있지요. 적용 발생률이 아니라 적용 위험률이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공제료는 기본적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이 된다. 네, 맞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된다라는 원칙이죠.
다음, 공제 상품에서 한 개인이 특정 시점에 사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하여 공제료 계산에 적용하는 위험률을 적용 사망률이라 한다. 네, 옳은 보기입니다. 다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공통으로 통계화한 경험위험률을 사용하고 있다? 아니죠? 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별도의 통계 자료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영업공제료에서 순공제료를 빼면 부가공제료만 남는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왠지 틀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그림을 외우셨다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험공제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저축공제료이다. 앞뒤 말이 안 맞죠? 위험공제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당연히 위험공제료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제료는 순공제료이다. 왠지 이거 순공제료이다.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죠?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제료는 부가공제료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책임준비금과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당 부분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못 들어봤을 얘기가 상당수 등장합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내용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책임준비금요. 제가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준비해 놔야 될 책임이 있는 돈. 예. 예를 들어서 은행이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에 가서 많은 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또는 보험회사에서도요, 한꺼번에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사고는 일정 수준 거의 균등하게 발생하겠지만 아무리 대수의 법칙이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월에는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고 특정 월에는 좀 더 적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제사업자가 공제사업을 유지하려면 일정 정도 수준만큼은 준비해둬야 될 돈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책임준비금, 준비해둬야 될 책임 있는 돈, 예, 이러한 돈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공제자가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는 공제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 책임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돈, 예, 이것을 책임준비금이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계약자가 공제자에게 납부하는 공제료 중에서 순공제료 부분에서 당해 연도, 해당 연도입니다. 당해 연도 예정공제금 지급에 사용한 후에 남은 금액으로 장래의 사망이나 또는 만기 시의 공제금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누적액, 이것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예, 이 그림 중에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연령에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실제 발생하는 사망률을 그래프로 단순화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물론 특정 연령에서는 뭐 사망률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단순하게 표현을 쭉 해 본 것입니다. 즉,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사고 발생 확률도 적고 또 질병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도 적죠. 그러다가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망할 확률이 점점 증가하다가 60대, 70대, 80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러면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면 사망 공제금도 많이 지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연령에 따라 쭉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는 게 실제 자연적인 현상을 반영했다라는 의미에서 자연공제료라고 합니다. 즉, 자연공제료는 그 나이에 사망할 확률에 맞게 그 확률에 따라서 그 확률만큼의 공제료를 걷어들이는 방식, 이것을 자연공제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공제료는 아주 좋긴 하죠. 언제까지만 좋냐면요, 일정 시점 한 40대 정도 또는 50대 정도까지는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면 또 나이가 작으면 사망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공제료도 작아요. 그래서 나이가 적을 때는 공제료를 조금만 낼 수 있어서 매우 좋은데 일정 시점 이후, 즉 40, 50대가 넘어간 그 이후에는요, 급격하게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야 될 공제료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일정 연령, 즉 50대, 60대, 70대가 넘어가면서는 공제료를 낼 수 없을 만큼 공제료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버려요. 예를 들어서 70대 또는 80대 되신 분께서 사망공제금이 1억 원짜리를 가입하신다 그러면 한 달에 도대체 얼마나 내야 될까요?
아마 몇백만 원씩 내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공제료는 그 실제 위험만큼 공제료를 걷어들인다는 점에서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 일정 연령 이상이 돼서는 공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동일한, 지금도 10만 원, 70년 후에도 10만 원, 동일한 보험료 평균을, 그 사람의 위험을, 사망할 위험 또는 사망할 확률을 평균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공제료를 납부하는 방식, 이게 바로 평균 공제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그림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림인데요. 평균 공제료 방식과 자연 공제료 방식을 합쳐놓고 보니까 A라고 하는 구간에서는요, 그 사람의 위험은 낮은데 공제료는 더 많이 내죠. 그리고 B라는 구간에서는 사망할 위험보다 공제료를 훨씬 더 적게 냅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제기간 초기에는 지급될 공제금보다 많은 공제료를 받아서 일단 쌓아놓고 있다가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제기간 후기에는 지급될 공제금보다 훨씬 더 적은 공제료를 받아서 앞단에서 쌓아놓고 저축해 놓았던 이 공제료를 공제기간 후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책임준비금이 발생하는 원인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저축공제료를 잘 적립해서 했다가 안전하게 잘 보관했다가 또는 잘 운용했다가 이자를 붙여서 적립한 다음에 만기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놔야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책임준비금이 발생하는 원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준비금 적립 꼭 필요할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공제는 공제기간 전체에 걸쳐서 수지상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각각의 시점에 따라서는 수지상등이 이루어지지 않죠. 걷어들인 돈과 나가는 돈이 일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료는 평균 공제료로 걷어들이고 공제금 지급은 자연 공제료 방식에 따라, 즉 나이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준비금은 반드시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정기공제의 경우 기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짧은 편이죠. 그래서 정기공제의 경우에 계약 초기에는 피공제자의 연령이 젊고 사망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이 적지만 공제료는 전 기간을 통해서 동일한 금액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수입 쪽이 지출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초기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부분을 적립해 두었다가 후기에 충당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책임준비금은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해지환급금인데요. 해지환급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중간에 돌려주는 돈, 환급해 주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제를 해약하면 이때까지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모든 책임준비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그래서 공제상품의 해지환급금을 산출할 때 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은 최대 7년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을 초기에 해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공제되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약 공제액이 필요한 이유,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신계약비에 사용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초년도의 부가 공제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신계약비의 미상각된 부분을 해약 공제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해볼까요? 공제 계약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 공제 모집인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당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제 계약자로부터 걷어들인 공제료는 이 수당 수수료를 지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걷어들인 보다 더 많은 수당 수수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계약비를 충당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계약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약 공제액에서 일부 빼내서 이 신계약 부분의 미상각된 부분을 뺨으로써 이러한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사람이 해지하려고 할까요? 아주 건강이 안 좋아서 곧 돌아가실 분들이 해지할까요? 당연히 해약을 하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일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대수의 법칙이 점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 공제액을 공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해약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즉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돌려주려면 은행에다가 현금화해서 은행에다 넣어두는 돈도
정기예금처럼 기간이 묶여져 있는 금액이면 이자가 훨씬 더 높지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은 이자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현금화하거나 또는 환금이 쉬운 자산 형태로 보유하는데 이것은 수익률 하락하고 바로 직결돼 있죠. 그래서 그 대가로 해약 공제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 해약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무 업무에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약 공제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초기에 적은 이유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우리가 공제사업자에게 내는 공제료는 영업공제료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중에 순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저축공제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특히 부가공제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경비로서 적립하는 대상이 아니죠. 처음에는 이 부분은 거의 다 소모를 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1년 후 또는 2년 후에 공제료만큼을 좀 땡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가공제료 부분은 계약 초기에 대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초기에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초기에 적은 이유는 공제료와 책임준비금과의 관계에서 부가공제료와 위험공제료 비율이 높을수록 책임준비금은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위험공제료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험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이 돼서 공제금으로 많이 나갔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보장성 공제일수록 책임준비금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축해 놓았다가 돌려줘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없거나 적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이 적겠죠. 그리고 저축성 공제일수록 상대적으로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준비해 놔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다음 책임준비금과 해지환급금과의 관계에서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7년, 그러니까 7년 동안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는 대부분의 사업비용을 7년 동안 걷어들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7년 동안이나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옳은 보기 틀린 보기 살펴봅니다. 예, 책임준비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위험공제료를 자연공제료로 적용함으로써 공제기간 초기에는 지급될 공제금보다 더 많은 공제료를 받기 때문이다. 예, 이거는 틀린 부분이죠. 책임준비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위험공제료를 자연공제료로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 평균공제료로 적용하기 때문에 원래 위험보다 더 많은 공제료를 걷어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걷어들인 부분만큼을 저축해 두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책임준비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연공제료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책임준비금은 공제자가 공제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는 공제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책임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 옳은 보기 문항입니다. 다음, 해약은 수시로 행해지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자는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하기 쉬운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것은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해약 공제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린 부분이죠. 현금화하기 쉬운 것이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현금화하기는 어렵지만 수익률은 상당히 매우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틀린 보기 문항입니다. 다음, 해지 공제액을 부과하는 이유는 신계약비에 사용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초년도의 부가 공제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쓰는 돈이 첫 해에 걷어들이는 부가 공제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신계약비에 상각되지 않은 부분을 해약 공제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즉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갔던 수당 수수료 등과 같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중에서 신계약비에 가장 많은 돈이 쓰게 되는데 이 신계약비만큼을 1차 년도에 계약 초기에 이걸 다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공제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차감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3장 공제계약 및 약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4가지 주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공제계약의 법률적 성질과 공제계약의 성립과 소멸, 그리고 공제계약상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계약의 법률적 성질인데요. 분류식 낙성계약성, 유상쌍무계약성, 부합계약성, 선의계약성, 계속계약성, 사행계약성, 독립계약성 이렇게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분류식 낙성계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계약은 별도의 법률에
법률상 별도의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불요식이고요.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법률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라는 의미에서 낙성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청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식 낙성계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 쌍무계약인데요. 유상이라는 말은 좀 쉬운 말로 필요하면 공짜가 아니다. 즉 일정 정도 공제료를 납부해야만 공제사업에 대한 대가, 공제계약에 가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제계약자와 공제사업자 간의 의무를 각각 하나씩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부합계약성인데요.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부합계약성은 공제의 특수성 때문에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량으로 체결이 되는 계약이죠. 그래서 공제사업자가 가입자마다 각각 다른 계약 조건을 만들어서 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공제자가 미리 정형화된 공제약관을 만들어서 공제자가 미리 정한 계약 조건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는 이러한 것을 부합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요. 가입자 네 뜻에 부합하면 가입하고 네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에서 부합계약성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이러한 부합계약성으로 인해서 공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제약관을 상법에 비해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불이익하게 만든 것은 무효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업자가 만들어낸 이 약관 내용이 뭔가 좀 불분명하고 모호한 게 있으면 이것을 작성한 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한다라는 원칙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다음은 선의계약성인데요.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가 공제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공제자가 심의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경사항이 있다면 공제자에게 이것을 통지해 주어야 할 의무,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고지의무, 통지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계약성인데요.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 의무와 공제자의 공제금 지급 의무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계약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계속계약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행계약성과 독립계약성이 있는데요. 사행계약성은 공제계약은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공제료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받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을 받을 수도 있죠. 이것을 사행계약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독립계약성이라고 할 때 이 독립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계약 자체가 별도로 독립해서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계약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제계약은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자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불요식 낙성계약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자의 승낙으로 성립했지만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의 철회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 철회 신청을 공제사업자가 받으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반환하고 만약에 공제료 반환이 늦어졌다라고 할 때에는 그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 공제약관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제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요. 언제부터 공제사업자가 보상을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점인데요.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공제계약자가 돈 냈을 때부터 보장을 시작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이것을 약관 문구 등에서는 청약 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1회 공제료, 즉 보험료, 공제료를
냈을 때부터 보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래 공제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데 승낙하기 전이라도 만약에 공제사업자가 제1회 공제료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공제자의 보장은 공제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보장을 시작합니다. 다음,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 제가 공제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그랬죠. 예. 승낙은 계약이 승낙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약이 성립했을 뿐이고 공제사업자가 보상을 시작하는 것은 승낙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부터라 그랬죠? 공제료를 제1회 공제료를 납입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공제사업자가 보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제계약자가 돈을 안 내요. 공제료를 안 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하루 기다려, 일주일 기다려, 한 달 기다려, 3개월 기다려, 1년 기다렸습니다. 공제료를 안 냅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딱 2달만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은 채 2달이 지나가면은요, 2개월이 지나가면 이때는 해제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던 것을 없었던 걸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찍고 없앤 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제는 해지와는 다릅니다. 해지는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앞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 네, 이것을 해지라고 하죠. 계약이 해지되는 건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되느냐? 공제계약자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임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사업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제자도. 공제계약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이때도 역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제와 해지가 차이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제계약상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공제자의 의무가 있는데요. 예, 공제자는 공제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제자는 공제료, 납입방법, 공제금액, 공제기간, 책임계실, 공제사고의 내용, 해지사유, 면책사유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요. 이런 설명 의무를 위반할 때는요, 3개월 내에 공제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계약 체결 시에 공제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설명할 필요는 굳이 없겠죠.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공제증권의 작성 교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공제계약이 체결되고 공제료가 납입된 때에는 공제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작성해서 공제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제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이라는 말이 어려우시죠? 유가증권이라는 말은 종이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가증권은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그 백화점 상품권 종이 한 장을 시장에 나가서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예, 쓸 수 있죠. 이런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제증권은 유가증권이다? 예,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증거증권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때 그리고 공제금을 수령할 때 계약관계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공제자의 의무로서 공제료 반환 의무가 있는데요. 공제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 실효 또는 철회된 경우에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금 지급 의무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사고가 발생했으면 내가 그동안에 공제료를 냈으니까 사고 발생한 거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제자의 보장 개시 시기는 공제자의 공제금 지급 책임은 따로 약속한 게 없다면 최초 공제료를 납부받은 때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으로서 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계약전 알릴 의무, 흔히 우리가 고지의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계약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피공제자의 건강 상태 등 위험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청약 당시에 의무적으로 공제자에게 알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고지 의무자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계약자, 피공제자, 그리고 계약자 등의 법정 대리인이 있고요. 공지 수령권자는 공제자 그리고 공제자를 대리해서 공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로는 공제 가입 시에 건강 진단을 하는 공제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요건, 시험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객관적 요건은 알면서 알리지 않는 불고지와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부실고지가 있고요. 주관적 요건으로는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을 고의라고 하고, 고지 의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조금의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게 되는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쉽게 표현하면요, 사고가 났든 안 났든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건데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 공제사업자, 공제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해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제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나면 이때도 해지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보장 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역시 해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요, 2년이 아니라 1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통상 여기 2년 또는 1년을 다른 기간으로 1년 대신에 6개월로 바꾼다거나 또는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1년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렇게 기간을 다소 수정함으로써 틀린 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공제자가 계약 청약 시 피공제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의해서 승낙을 통지할 때 이때도 역시 해지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공제를 모집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또는 공제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도 역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공제자의 면책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피공제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이죠. 그렇지만 정신질환이 심한 상태에서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생명공제에서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서 자살한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하는 일부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금 수령인이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이때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 자체가 피공제자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반환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본전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4장 공제계약 인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언더라이팅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언더라이팅이 뭐냐? 즉 공제사업을 할 때 고객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기법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위험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분류해서 해당 위험을 인수하거나 또는 거절하거나, 그리고 혹시 인수한다면 인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공제 가입 금액 설정하고 적정한 공제 요율을 부과하는 것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언더라이팅은요, 환경적 언더라이팅, 의학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환경적 언더라이팅은요, 주변 환경을 보는 겁니다.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의학적 언더라이팅은 사람 피공제자의 신체를 주로 대상으로 한다면, 환경적 언더라이팅은 그 사람 신체 외부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거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는지, 습관, 취미 등은 무엇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환경적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요 평가 대상으로는 직업, 운전, 흡연, 음주, 마약, 취미, 거주지 위험 등과 같은 것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려할 사항으로는요, 차량 운전, 그리고 차량 운전 여부, 운전 차종, 주거 환경이나 작업 환경, 그리고 직업적 위험 여부나 추가적으로 하는 부업, 겸업이 있는지 또는 위험도가 높은 취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환경적 언더라이팅입니다. 다음은 의학적, 즉 신체적 언더라이팅인데요. 사람의 몸을 평가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비만이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말랐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피부보험자의 체중이나 또는 신장, 그리고 현재 신체 상태와 현재 병증, 과거 병력 등과 같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의학적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언더라이팅에서는 그 사람의 연령이나 그리고 공제 가입 전에 계약 전 병력이나 또는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의학적 언더라이팅입니다. 다음 도덕적 언더라이팅인데요. 청약자가 고의적으로 위험을 유발한다거나 또는 부실고지 등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공제자를 속이고자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언더라이팅은요, 청약자가 청약한 상품의 보장 내용이 청약자의 생활 환경이나 소득 수준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지 보는 것이 바로 재정적 언더라이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월 공제료가 80만 원인 공제 상품을 가입한다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언더라이팅이 바로 이 재정적 언더라이팅입니다. 다음, 도덕적 및 재정적 언더라이팅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채무관계 봐야 할 겁니다. 지나치게 갚아야 될 소득 대비 갚아야 될 채무가 지나치게 많다든지 또는 소득 대비 공제료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단기간 내에 보장성 공제를 집중적으로 가입하는지 또는 사고 다발 지역과의 연관은 없는지, 그리고 공제사업자의 청약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 청약인지 여부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